또 왔네. 박철수의 손가락이 CCTV 모니터 화면을 톡톡 쳤다. 검은색 화면 속 키 120cm 남짓한 작은 그림자가 냉동고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놈. 쯔쯔 혀를 차는 소리가 텅 빈 편의점에 메아리 쳤다. 박철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화면 속아있는 냉동고 한 구석 똑같은 자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손은 유리문 앞에서 망설이듯 떨고 있었고 작은 입술은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뻔뻔하기도 하지. 박철수는 카운터에서 몸을 일으켰다. 무릎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4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류의 애들은 수도 없이 봤다. 허름한 티셔츠에 구멍난 운동화, 며칠째 감지 않은 듯 기름진 머리카락, 전형적인 문제아 스타일이었다. 아이의 시선이 냉동고 안 특정 지점에 고정돼 있었다. 작은 손바닥이 유리문에 닿을 듯 말 듯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박철수에게는 범행 전 물색하는 소매치기로 보였다. 요즘 애들 참.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겉으로는 순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온갖 계산을 하고 있을 게 뻔했다. 언제 점주가 한눈을 파는지, 언제 손님이 없는지, 언제가 가장 안전한 타이밍인지. 똑, 똑, 똑. 시계 초침 소리가 신경을 긁었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각도, 같은 표정으로. 미친놈이 뭘 그렇게 오래. 박철수의 짜증이 목끝까지 차올랐다. 저렇게 오래 물색한다는 건 분명히 대형 사고를 칠 작정이라는 뜻이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털 생각인 거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다. 박철수가 새벽 5시에 나와서 전날 밤 입고된 상품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라면 박스를 뜯고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고 과자들을 진열대에 올리는 단조로운 작업. 삑. 자동문이 열렸다. 등교 시간치고는 이른 시각이었다. 들어온 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아이는 인사도 없이 직진으로 냉동고 쪽으로 향했다. 박철수는 별 생각 없이 계속 상품 정리를 했다. 아침 일찍 군것질거리 사러 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계산대로 오지 않았다. 5분, 10분, 15분. 예. 아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그제야 박철수는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봤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고 볼은 살짝 꺼져 보였다. 하지만 박철수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뭐 살 거 있으면 빨리 해. 학교 늦는다. 아이는 죄송해요 라고 작게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철수는 단순히 용돈이 부족한 아이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왔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제야 박철수의 의심이 시작됐다. 저놈이 뭔가 꾸미고 있어. 박철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112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실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20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쌓인 경험이 말하고 있었다. 저런 애들은 미리 차단해야 한다.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 강북구 수유동 세븐일레븐인데요. 박철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소매치기에 의심되는 아이가 있어서 신고합니다. 소매치기요? 현재 절도 행위를 목격하셨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일주일째 매일 와서 수상하게 행동해요. 분명히 뭔가 훔칠 생각인 것 같은데 전화 너머로 키보드 타자치는 소리가 들렸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나요? 냉동고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면서 뭔가를 만지작거려요. 한 15분씩이나 있다가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가버려요. 그런 게 일주일째라고요. 박철수는 다시 CCTV 화면을 확인했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아이의 표정이 슬퍼 보였다. 마치 뭔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가질 수 없어서 포기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 뭘 그런 표정을 해. 연기하는 거겠지. 박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요즘 애들은 어릴 때부터 연기를 배운다. 어른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경계심을 늦추게 만드는 거다. 일단 순찰차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철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이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삑. 그 순간 자동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들어왔다. 허름한 남색 바지에 낡은 카디건을 입고 채진 운동화를 신은 할머니는 냉동고 쪽으로 향했다. 민준아, 여기 있었구나. 아이가 할머니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마치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할머니, 박철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저 아이의 보호자가 나타난 거였다. 하지만 이미 신고는 끝난 상태였다. 우웅.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박철수는 CCTV 화면을 다시 봤다. 할머니와 아이가 냉동고 앞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가슴 한 구석이 이상했을까? 우웅. 사이렌 소리가 더 커졌다. 우웅. 파란 경찰차가 편의점 앞 인도에 급정거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비비며 내는 끼익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려 퍼졌다. 김현태 경사 43가 운전석에서 몸을 일으키며 허리춤의 무전기를 확인했다. 가자. 이준호 순경 29위 조수석 문을 박차고 나왔다. 20년 경력의 김 경사와 달리 아직 혈기가 남아있는 젊은 순경이었다. 이런 신고건들은 대부분 실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쿵쿵쿵. 두 사람의 무거운 발걸음이 편의점으로 향했다. 김 경사는 유리창 너머로 내부 상황을 훑어봤다. 냉동고 앞에 할머니와 아이가 서 있고 카운터 뒤에서 편의점 사장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삑.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박철수가 반갑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서 오세요. 저기. 저 아이입니다. 박철수의 손가락이 냉동고 쪽을 가리켰다. 김 경사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다. 허름한 차림의 조손 관계에 전형적인
저소득층 가정이었다. 이런 케이스는 10중 8구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 매일 와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다가 나간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일주일째예요. 박철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배어 있었다. 분명히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 같아서,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준호, 순경이 수첩을 꺼내며 끄덕였다. 그도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종종 이런 일을 저질렀다. 생활고에 내몰린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건 요즘 흔한 일이었다. 김 경사가 할머니와 아이에게 다가갔다. 구두 바닥이 편의점 바닥을 찍찍 긁는 소리가 났다. 안녕하세요. 목소리에 권위가 실려 있었다.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등에는 나이 반점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8살 민준이는 할머니 카디건 뒤로 몸을 숨겼다. 무슨 신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편의점 사장님이 이 아이가 매일 와서 수상하게 행동한다고 하시는데, 김 경사가 민준이를 내려다봤다. 아이의 눈이 이미 물기로 촉촉해져 있었다. 혹시 무엇 때문에 자주 오시는 건가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봤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구경하러요. 김 경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전형적인 변명이었다.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법을 배운다. 구경하러 매일 와요? 이준호, 순경이 끼어들었다. 그냥 한번 와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매일 같이 와서 똑같은 걸 구경해요. 그게 민준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신 말했다. 우리 손자가 뭘 잘못했나요? 이준호, 순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할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편의점, 도난이 얼마나 많은데 사장님이 의심할 만하니까 신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준이가 뭘 훔쳤다는 말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김 경사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건 분명했다. 할머니, 저희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려는 게 아니에요. 김 경사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요즘 애들이 다 그런 식으로 둘러댄다고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친구 기다리러 왔어요. 뻔한 변명들이에요. 박철수가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할머니. 제가 일주일째 지켜봤는데 정말 수상해요. 그는 CCTV 모니터를 가리켰다. 여기 다 녹화돼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서 15분씩 서성거리다가 나가요. 이런 일은 전문가분들한테 맡기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전문가? 우리 손자 도둑 취급하는 게 전문가 할 일이에요? 할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김 경사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할머니는 더욱 격앙됐다. 흥분하긴 뭘 흥분해요. 8살짜리 애가 편의점 구경 온 게 그렇게 이상해요? 이준호, 순경이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할머니를 훑어봤다. 낡은 카디건, 색 바랜 바지, 재진 운동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건 분명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가 실제로 절도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다. 할머니도 만만치 않으시네요. 이준호, 순경의 말투가 싸늘해졌다. 우리가 그냥 재미로 나온 줄 아세요? 신고받고 출동한 건데. 신고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손자를 신고했다고요? 박철수가 끼어들었다. 할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미리 예방하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라고요. 김 경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최선이에요. 할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흑흑. 작은 어깨가 들썩였다. 할머니, 나 나쁜 아이 아니에요. 정말 구경만 했어요. 할머니가 민준이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떨리는 몸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우리 민준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어떡해요? 이준호, 순경이 팔짱을 꼈다. 몰아붙인다고요? 할머니, 우리는 그냥 사실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요? 할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남의 손자 도둑 취급해놓고 예민하게 반응한다고요? 김 경사가 제지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아이가 더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할 건 당신들이지. 할머니가 소리쳤다. 8살짜리 애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박철수가 혀를 찼다. 할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아이들도 다 똑똑해요. 할머니가 박철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가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예방? 좋아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실려 있었다. 그럼 내가 예방해 볼게요. 김 경사와 이준호, 순경, 그리고 박철수의 얼굴에 동시에 의문의 표정이 떠올랐다. 할머니의 손이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뭔가 중요한 서류 같은 것을. 뭘 찾으시는 거예요? 이준호, 순경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곧 보여드릴게요. 할머니의 손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들었다. A사 용지 크기의 서류 몇 장. 구겨지고 낡았지만 정식 도장이 찍힌 공문서였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할머니가 서류를 김 경사 앞으로 내밀었다. 김 경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김 경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류 상단에는 강북구 수유동 245에 7번지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바로 이 편의점이 들어선 건물 주소였다. 소유자 김 경사의 눈이 커졌다. 김옥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김옥순이에요. 편의점 안에 정적이 흘렀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려 퍼졌다. 박철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그럴 리가 없는데. 박철수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두 번째 서류를 꺼내고 있었다.
임대차 계약서도 보실래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임대인 김옥순, 임차인 박철수, 그리고 매월 임대료 18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이준호, 순경이 박철수를 돌아봤다. 사장님, 이게 정말? 박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목구멍에서 헛기침 소리만 났다. 아, 그리고 할머니가 세 번째 서류를 펼쳤다. 임대료 3개월 밀린 것도 알고 있어요. 박철수의 다리가 휘청했다. 카운터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할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얼음이 끼었다. 우리 손자 도둑 취급한 게 아니라고요? 김 경사가 당황해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들여다봤다. 발급일자를 확인하고 도장을 확인하고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게 정확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김 경사가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했다고요? 할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우리 손자가 왜 매일 왔는지 물어보기나 했어요? 뭘 하려고 했는지 확인해 봤어요? 이준호, 순경이 민준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 뒤에 숨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애야, 너 왜 매일 여기 온 거야? 흑흑. 민준이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다. 아이스크림 사려고. 아이스크림? 박철수가 어리둥절해했다. 그럼 왜 안 샀어? 돈이 없어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용돈이 500원밖에 없는데. 아이스크림이 너무 비싸서. 할머니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민준이가 할머니 생신 선물로 아이스크림 사드리려고 했거든요. 생신 선물? 김 경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 내가 단 것을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걸 사드리려고 매일 와서 혹시 할인하나 확인했던 거예요. 박철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CCTV로 봤던 그 간절한 표정, 망설이던 손동작, 슬퍼 보이던 눈빛, 모든 게 이해됐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수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오해? 할머니가 박철수를 노려봤다. 8살짜리 애를 일주일이나 감시하고 경찰까지 부른 게 오해라고요? 당신은 우리 손자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나 그랬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머니하고 둘이 살면서도 한 번도 남의 것 탐낸 적 없는 아이예요. 김 경사와 이준호, 순경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했다고요? 할머니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가난하게 생겼다고 도둑으로 봤다는 소리 아니에요? 박철수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정확히 맞는 말이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할머니가 카운터를 톡톡 쳤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손자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료해 줄 건데요? 민준이가 할머니 소매를 잡아당겼다. 할머니, 이제 그만 가요.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박철수 씨,
할머니가 박철수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임대료 3개월 밀린 거 언제까지 해결할 건가요? 박철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할머니, 그건 사정이 있어서. 사정? 할머니가 차갑게 웃었다. 우리 손자 도둑 취급할 때는 사정 따지지 않았으면서? 김 경사가 중재하려 했다. 할머니, 진정하시고 당신들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두 경찰을 번갈아 봤다.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8살짜리 애를 범인 취급했잖아요. 편의점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할머니의 분노가 온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내일까지. 할머니가 최후 통첩을 던졌다. 내일까지 이 건물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손자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박철수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다. 이 편의점이 그의 생계 수단이었다.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돈이 들었다. 할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민준이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가자, 민준아. 할머니, 민준이가 뒤를 돌아봤다. 박철수와 두 경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삑, 자동문이 열리며 할머니와 민준이가 나갔다. 편의점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삑,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편의점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김 경사와 이준호 순경, 그리고 박철수는 마치 얼음이 된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김 경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20년 경력 동안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은 처음이었다. 사장님, 정말 할머니가 건물주라는 걸 몰랐어요? 박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다. 3년 전 이 편의점을 인수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만난 건 중년 남성이었다. 건물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대신 계약을. 박철수가 간신히 말을 꺼냈다. 할머니가 건물주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준호, 순경이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고 해서 애를 도둑 취급한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김 경사가 CCTV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에는 아무도 없는 냉동고 앞만 비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민준이의 울먹이는 얼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8살짜리가 할머니 생신 선물을. 박철수가 중얼거렸다. 그제야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일주일 전 화요일 오후, 민준이는 작은 손에 꼭 쥔 1,000원을 들고 편의점 문 앞에 서 있었다. 내일이 할머니 생신이었다.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었다. 뭘 살 수 있을까?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민준이는 천천히 편의점 안을 둘러봤다. 과자, 사탕, 음료수. 하지만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건 별로 없었다. 그러다가 냉동고 앞에서 멈췄다. 아이스크림. 여러 종류의 아이스크림들이 진열돼 있었다. 그 중에서도 민준이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투게더 아이스크림이었다. 할머니가 유일하게 좋아하시는 아이스크림. 할머니는 평소에 단 것을 싫어하셨다. 달면 이가 아프다며 사탕이나 초콜릿은 절대 드시지 않았다.
하지만 투게더 아이스크림만큼은 달랐다. 이거 참 맛있네. 작년 여름 선풍기 앞에 앉아서 할머니와 함께 나눠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드시던 모습.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3,500원. 가격표를 본 민준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손에 든 1,0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민준이는 매일 할머니께 용돈 500원을 받았다. 7일이면 3,500원이었다. 하지만 할머니 생신까지는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혹시 민준이의 머릿속에 희망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할인을 하면 어떨까? 할인 스티커가 붙거나 특가 행사를 하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민준이는 가격표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하지만 할인 표시는 어디에도 없었다. 내일 되면 할인할까? 그날 밤 민준이는 잠들지 못했다. 내일 아침 일찍 가서 확인해 보자. 혹시 모르니까. 다음 날 아침 7시. 민준이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다. 할머니가 아직 주무시는 사이에 슬며시 집을 나섰다. 편의점에 도착해서 냉동고 앞에 섰다. 투게더 아이스크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가격은 변하지 않았다. 3,500원. 할인 안 하나. 민준이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내일 되면 할인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모레라도. 그렇게 매일 아침 7시마다 편의점에 왔다. 학교 가기 전 잠깐 들러서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민준이의 일과가 됐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가격은 변하지 않았다. 민준이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다. 할머니 생신은 이미 지났고 다음 생신까지는 1년이나 남았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할머니가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드실 때의 그 행복한 표정을 다시 보고 싶었다. 월요일, 화요일,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할인 소식은 없었다. 민준이는 점점 절망적이 됐다. 500원짜리 용돈으로는 언제까지 모아도 3,500원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오늘은 할인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아침 편의점을 찾았던 것이다. 아이고, 박철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다. CCTV 화면을 다시 돌려보니 이제야 보였다. 민준이의 간절한 표정, 망설이는 손동작, 가격표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시선. 도둑질하려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서. 김 경사도 고개를 저었다. 8살짜리가 할머니 생신 선물 사려고 매일 가격 확인하러 온 거네. 이준호, 순경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박철수는 카운터에 머리를 박고 후회했다. 만약 그때 민준이에게 왜 매일 오는지 물어봤다면, 만약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할머니가 그렇게 화내실 만하지. 김 경사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그 아이 마음을 완전히 짓밟은 거네. 편의점 밖으로 할머니와 민준이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머니가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박철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다. 50년 전 1975년 여름 20살 김옥수는 동대문 시장 한 구석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다. 리어카 하나와 낡은 냄비 그리고 남편 김철호가 빌려온 10만 원이 전부였다. 옥순아, 잘 될까? 남편이 불안한 듯 물었다. 당시 대학 졸업자 월급이 3만 원이던 시절 10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다. 잘못되면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었다. 잘 되게 만들어야지. 20살 옥수는 다부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작은 체구에 불굴의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다. 새벽 4시. 옥수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났다. 시장에서 가장 싼 떡을 고르고 고추장을 직접 만들고 양배추를 썰어 준비했다. 다른 떡볶이 장사들보다 2시간 일찍 시작해서 2시간 늦게 끝났다. 떡볶이 사세요. 맛있는 떡볶이. 목이 쉬도록 외쳤다. 손님이 오면 최고의 미소로 맞았고 떡을 하나라도 더 넣어줬다. 장사가 끝나면 동전 하나하나 세어가며 장부에 적었다. 하루 수입 850원, 재료비 빼고 순이익 320원. 한 달이면 10,000원은 벌겠다. 철호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10,000원씩 모으면 1년에 12만 원이야. 옥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안 돼. 더 벌어야 해. 1978년 23세. 옥순의 떡볶이는 시장에서 유명해졌다. 비결은 새벽에 직접 끓인 멸치, 육수와 손수 만든 고추장이었다. 하루 수입이 3,000원을 넘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을까? 철호가 말했다. 옥순의 배가 불러 있었다.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다. 애기 낳고 바로 나올 거야. 옥순은 단호했다. 돈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978년 가을 아들 김성민이 태어났다. 옥수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름 만에 시장으로 나왔다. 아이는 리어카 한 구석에 포대기로 업고 장사를 했다. 아이고, 저 젊은 어미가 참. 다른 상인들이 혀를 찼지만 옥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안 벌면 언제 벌겠는가. 1985년 30세. 철호가 갑자기 쓰러졌다. 간경화였다. 술을 마시지도 않는 사람이 왜 간경화에 걸렸는지 의사도 모르겠다고 했다. 수술비가 3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옥순의 머리가 하얘졌다. 그동안 모은 돈이 280만 원이었다. 20만 원이 모자랐다. 돈 더 벌어올게. 기다려. 옥수는 철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밤낮 없이 일했다. 낮에는 떡볶이,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설거지를 했다. 한 달 만에 20만 원을 모았다. 하지만 철호는 수술대에 오르지 못했다. 수술 전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옥순아, 성민이 잘 키워. 마지막 말이었다. 1990년 35세. 혼자서 성민이를 키우며 옥수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다. 떡볶이 장사로 월 50만 원을 벌었다. 당시 대졸 초임이 30만 원이던 시절 상당한 수입이었다. 엄마,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중학생이 된 성민이가 말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옥순의 가슴이 찔렸다. 하지만 겉으로는 단호했다. 가난한 게 아니야. 엄마가 돈 모으고 있는 거야. 뭐 하려고?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옥수는 매달 40만 원을 적금에 넣었다. 생활비로는 10만 원만 썼다. 성민이 옷은 동대문 야시장에서 가장 싼 것만 샀고 본인은 몇 년째 같은 옷을 입었다. 땅을 사야 해. 옥순의 목표는 확실했다. 떡볶이 장사는 언젠가 한계가 올 것이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지만 땅은 다르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1995년 40세. 옥수는 드디어 첫 번째 상가를 샀다. 수유동의 작은 상가 한 채. 1억 2천만 원이었다. 그동안 모은 돈 8천만 원에 은행 대출 4천만 원을 받았다. 엄마, 이제 우리도 건물주야? 고등학생이 된 성민이가 신기해했다. 건물주가 뭐가 대단해. 이제 시작이야. 옥수는 여전히 떡볶이 장사를 계속했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60만 원은 고스란히 적금으로 들어갔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는 더 벌어야 했다. 2000년 45세 두 번째 상가를 샀다. 이번에는 2억 원짜리였다. 첫 번째 상가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2005년 50세 세 번째, 네 번째 상가를 샀다. 이제 월세 수입만 400만 원이 넘었다. 하지만 옥순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시장에서 산 옷을 입었다. 엄마, 이제 좀 좋은 옷 사 입어. 대학생이 된 성민이가 말했다. 옷이 뭐가 중요해. 건강하면 되는 거지. 2010년 55세. 성민이가 결혼했다. 옥수는 신혼집 전세금 2억 원을 내줬다. 결혼식 비용 5천만 원도 모두 옥순이 됐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며느리가 미안해했다. 우리 성민이 잘 부탁해. 돈은 벌면 되는 거야. 하지만 성민이는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더 나은 기회를 찾겠다며. 엄마도 같이 가. 성민이가 제안했지만 옥수는 거절했다. 내 고향이 여기야. 여기서 죽을 거야. 2015년 60세. 손자 민준이가 태어났다. 성민이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왔다. 엄마, 미국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옥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60세에 다시 시작하는 육아였지만 기쁘기만 했다. 2020년 65세. 성민이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비보였다. 5살 민준이는 할머니와 단둘이 남았다. 할머니, 엄마 아빠 언제 와? 민준이가 물을 때마다 옥순의 가슴이 찢어졌다. 할머니가 엄마 아빠야. 우리 민준이. 그때부터 옥수는 더욱 검소하게 살았다. 민준이가 어려서부터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용돈도 500원씩만 줬다. 다른 아이들보다 적었지만 그것이 민준이를 위한 교육이라고 믿었다. 현재 2025년 70세가 된 옥수는 수유동 일대의 상가, 건물 8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매월 임대료, 수입만 3천만 원이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낡은 카디건을 입고 새진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 할머니,
왜 좋은 옷 안 사 입어요? 민준이가 물어볼 때마다 대답했다. 옷은 몸을 가리는 거야.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야. 옥수는 민준이가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다. 돈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 남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지만 오늘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을 보며 깨달았다.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편견이 8살 손자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이제 그만이야. 옥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편의점 안에 흐르는 정적은 마치 장례식장 같았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고 에어컨 소리만 웅웅 울려 퍼졌다. 사장님, 김 경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거 정말 큰일 났는데요. 박철수는 카운터에 양팔을 올리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3년간 운영해온 이 편의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어떻게든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준호, 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가 그렇게 화내실 만도 하고 우리도 잘못 판단한 거 맞으니까. 사과? 박철수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완전히 하얘져 있었다. 어떻게 사과를 해요? 건물에서 나가라는데. 그래도 일단 찾아가서. 김 경사가 말을 잇다가 멈췄다. 그런데 할머니 집이 어디예요? 박철수가 당황했다. 집이요? 저도 몰라요. 몰라요? 이준호, 순경이 눈을 크게 떴다. 3년간 임대료 받으면서 집 주소도 몰라요? 계약은 부동산에서 했고 임대료도 계좌 이체로. 박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3년간 매달 180만 원을 받으면서도 임대인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연락처는 있죠? 그것도 부동산 중개업소 통해서만. 김 경사가 한숨을 쉬었다. 이거 정말 무책임하네요. 임대료 3개월이나 밀려놓고 임대인 연락처도 모르고. 사정이 있었어요. 박철수가 갑자기 소리쳤다.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편의점 매출이 반 토막 났다고요. 그런 핑계를 할머니한테 가서 대세요. 이준호, 순경이 차갑게 말했다. 우리한테 뭐라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박철수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했고 배달 앱 수수료에 카드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임대료를 못 낸 게 아니라 낼 수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도 보고서 써야 하고. 김 경사가 시계를 확인했다. 일단 오늘은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도 방법을 찾아보세요. 잠깐만요. 박철수가 다급하게 불렀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김 경사와 이준호, 순경이 서로 바라봤다. 글쎄요. 김 경사가 머리를 긁었다. 할머니가 그렇게 화나셨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두 경찰이 편의점을 나간 후 박철수는 혼자 남았다. 텅 빈 편의점에서 CCTV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다. 화면 속에는 아무도 없는 냉동고가 보였다. 바로 그 자리에서 민준이가 매일 서성였던 것이다. 할머니 생신 선물을 사드리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고,
박철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제야 모든 게 보였다. 민준이의 간절한 표정, 망설이는 손동작, 가격표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눈빛. 모든 게 도둑질과는 정반대의 의미였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와 민준이. 할머니, 나 정말 나쁜 아이 아니에요. 민준이가 할머니 소매를 잡고 흐느꼈다. 우리 민준이가 무슨 나쁜 아이야. 할머니가 민준이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할머니, 다시는 그 편의점 안 갈게요. 안 가도 돼. 다른데 가면 되니까. 하지만 할머니의 분노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8살 손자를 도둑 취급한 것도 모자랐어. 임대료까지 3개월이나 밀려놓고 당당하게 구는 박철수가 용서되지 않았다. 할머니는 서랍에서 전화번호부를 꺼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태평부동산이죠? 아, 네. 김옥순 할머니, 수유동 245에 7번지 말이에요. 1층 편의점 있는 곳. 아, 네. 박철수 씨가 하는 그 사람 내일까지 내보내고 새 세입자 구해주세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들렸다. 네? 갑자기 왜? 임대료 3개월 밀렸잖아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할머니, 그래도 갑자기가 아니에요. 3개월이나 기다렸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일이 있었어요. 우리 손자를 도둑 취급했어요. 네? 뭔 소리세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내일까지 나가라고 통보해 주세요. 계약 해지 통지서도 보내고요. 할머니, 그래도 상의를 좀. 상의할 것도 없어요. 제 건물 제 마음이죠. 할머니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민준이를 바라봤다. 민준아, 아이스크림 사러 갈까? 예. 민준이가 눈을 깜빡였다. 투게더 아이스크림.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하지만 돈이. 할머니가 사줄게. 우리 민준이가 사주고 싶어 했는데 할머니가 대신 살게. 민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요? 정말이야. 그런데 그 편의점 말고 다른 데 가자. 예. 할머니와 민준이가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 분노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박철수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를 건드렸는지를. 50년간 맨손으로 일어선 김옥순 할머니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편의점에 홀로 남은 박철수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따르릉.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박철수 사장님. 네. 말씀하세요. 건물주 할머니께서 내일까지 나가시라고 하시는데요. 박철수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일까지요? 예. 계약 해지 통지서도 발송한다고 하시고. 사장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박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서 가래 끓는 소리만 났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세븐일레븐 왜 안 열어? 편의점 앞을 지나던 김영희 아줌마가 셔터 앞에서 멈춰섰다. 평소 같으면 벌써 문을 열고
손님들을 받고 있을 시간이었다. 이상하네. 김영희는 유리문 안쪽을 들여다봤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박철수는 보이지 않았다. 계산대 뒤쪽에서 머리만 살짝 보였다. 사장님, 사장님. 김영희가 유리문을 두드렸다. 박철수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머리는 산발이었다. 아, 네. 박철수가 힘없이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일까지 나가라는 통보서가 새벽에 도착했고, 이제 정말 현실이 됐다. 정말 괜찮아요? 김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박철수는 3년간 이 동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나름 인심을 쌓아왔다. 특히 김영희는 거의 매일 오는 단골이었다. 사장님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박순자 아줌마 58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순자 언니, 무슨 소리예요? 김영희가 의아해했다. 몰라요? 어제 일 못 들었어요? 박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8살짜리 애를 도둑으로 몰아서 경찰까지 불렀다더라고요. 예. 김영희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옥순이 할머니 손자 말이에요. 민준이. 박순자가 박철수를 흘끔 쳐다봤다. 매일 아이스크림 사려고 가격 확인하러 왔는데 도둑질하는 줄 알고 신고했다는 거예요. 김영희가 박철수를 돌아봤다. 사장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박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고개만 끄덕였다. 아이고. 예. 김영희가 더욱 놀랐다. 할머니가 건물주라고요? 그러게요. 그동안 임대료도 몇 달째 밀렸다면서 오늘 나가라고 통보했다더라고요. 이 대화를 들은 박철수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다. 벌써 소문이 동네에 퍼진 것이다. 그런데 순자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옥순이 할머니가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온다면서.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할머니 생신 선물 사려고 매일 가격 확인하러 간 건데 도둑 취급당했다니. 김영희가 박철수를 바라봤다. 평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실망스러웠다. 사장님, 그래도 그렇지. 8살짜리를 그렇게 의심하면 어떡해요? 저도 잘못 생각한 거.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에요? 박순자가 날카롭게 말했다.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생각해 봤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침 등교길에 나선 학부모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장 보러 나온 아줌마들까지. 무슨 일이야? 편의점 사장이 8살짜리를 도둑으로 몰았다더라. 진짜? 그 순수한 민준이를? 맞아. 할머니 생신 선물 사려고 매일 가격 확인하러 왔는데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박철수에게 비판적이었다. 그래도 애를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지. 임대료도 밀려놓고 무슨 면목으로. 우리 동네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돼. 박철수는 점점 작아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평소 인사하던 이웃들도 이제는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다. 사장님, 이때 정미경 아줌마 45가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평소 민준이를 많이 예뻐했다. 민준이가 얼마나 착한 앤지 몰라요? 할머니 심부름도 잘하고 어른들께 인사도 잘하고. 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애를 도둑으로 몰다니 정말 너무해요. 저도 모르고가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죠. 박영수 아줌마 61가 끼어들었다. 3년간 여기서 장사하면서 우리 동네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아보려고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동네 애들은 다 착해요. 특히 민준이는 정말 순수한 애인데 박철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사람들의 비난이 화살처럼 꽂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수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한테 사과드릴게요. 민준이한테도 사과로 되는 일인가요? 박순자가 차갑게 말했다. 애 마음에 상처 준 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박철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여튼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 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정미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애들이 편의점 와서 편하게 물건 사야 하는데 이렇게 의심받으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동조했다. 박철수는 완전히 고립됐다. 3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할머니, 집이 어디예요? 박철수가 간신히 물었다.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싶어요. 지금 와서? 박순자가 비웃었다. 진작에 그럴 생각했어야죠. 그래도 안 알려줄 거예요. 박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해야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철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사장님, 김영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말 실망이에요. 이제 여기서 물건 못 사겠어요. 김영희까지 등을 돌리자 박철수는 완전히 절망했다. 단골들이 모두 떠나면 편의점 운영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동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박철수는 이미 아이를 의심하는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그리고 그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편의점 앞에 혼자 남은 박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마치 그의 앞날처럼. 한 달 후 CU 수유점 오픈 기념 아이스크림 30% 할인. 새로운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박철수가 운영하던 세븐일레븐 자리에는 이제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CU가 들어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점주 이동현이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다. 옆에서는 아내 김소영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 오픈이라고 했죠? 축하해요. 박순자 아줌마가 우유 한 팩을 들고 계산대로 왔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동현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할머니 김옥순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 출신인 김소영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였던 이동현 부부를 선택한 것이다. 사장님들, 우리 동네 애들 잘 봐주세요. 박순자가 당부했다. 특히 민준이라고 8살 남자아이가 있는데 예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 들었어요. 김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챙겨드릴게요. 그 순간 자동문이 열리며 할머니와 민준이가 들어왔다. 할머니, 여기 새로 생긴 편의점이에요. 민준이가 신기해하며 둘러봤다. 예전보다 훨씬 밝고 깨끗해진 내부. 친근한 점주 부부의 미소가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 어서 오세요. 민준이죠? 이동현이 무릎을 굽혀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할머니께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아이스크림 할인하는데 골라볼래요? 민준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투게더 아이스크림도 할인해요? 물론이죠. 30% 할인이에요. 김소영이 냉동고를 가리켰다. 3,500원에서 2,450원으로 할인이에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봤다. 할머니, 이제 제 용돈으로도 살 수 있어요. 할머니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게, 우리 민준이가 용돈 모아서 사드려고 했던 거구나. 네. 할머니, 생신 선물로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동현과 김소영이 감동받은 듯 서로 바라봤다. 와, 정말 착한 아이네요. 김소영이 진심으로 말했다. 할머니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맞아요. 이동현이 민준이에게 말했다. 민준이처럼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한 달 전에 상처가 많이 아문 것 같았다. 그럼 투게더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민준이가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꺼냈다. 500원짜리 5개였다. 이거로 충분해요? 네. 할인해서 2,450원이니까 충분해요. 이동현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웃었다. 맞아요. 50원도 거스름 돈 드려야겠네요. 할머니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이제야 민준이가 편의점에 와서 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게 됐다. 한편 박철수는 서울 변두리 공장지대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다. 라면 하나요. 야간 근무를 마친 공장 직원이 소리쳤다. 네, 잠시만요. 박철수가 라면을 끓이며 한숨을 쉬었다. 편의점 보증금 5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고 생활비 대출까지 늘어나서 빚이 산더미였다. 사장님,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힘드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박철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다. 만약 그때 민준이에게 따뜻하게 물어봤다면, 만약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민준이가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할머니와 나눠 먹으며 행복해했다. 새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민준이가 사준 아이스크림이라 더 맛있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민준이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저 편의점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었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쁜 사람은 아니야.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다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거지. 겉모습으로요? 응. 우리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가난해 보이니까, 그래서 나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야.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지. 할머니가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사람은 옷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야. 우리 민준이처럼 할머니를 사랑하는 착한 마음 말이야. 예.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그런데 저 정말로 생신 선물 드리고 싶어요. 어? 아이스크림 말고? 예. 진짜 선물이요. 민준이가 주머니에서 접힌 편지지를 꺼냈다. 제가 직접 썼어요. 할머니가 편지를 펼쳐봤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짧은 편지였다. 할머니께,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민준이가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 울지 마세요. 민준이가 당황해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줬다. 기쁜 눈물이야. 정말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가 민준이를 꼭 안았다. 이게 할머니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소중해. 정말요? 정말이야.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할머니와 민준이는 여전히 편의점 앞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있었다. 할머니, 응? 저 이제 편의점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행이네. 새 아저씨, 아줌마가 너무 친절해요. 이름도 기억해주고, 키도 재어주고. 민준이가 즐거워했다. 그래, 좋은 사람들이야. 할머니도 흐뭇해했다. 이동현, 김소영 부부를 세입자로 선택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용돈 모아서 사주는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으니까. 할머니가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데 민준아, 약속 하나만 하자. 예. 앞으로 할머니처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 네. 약속해요. 민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할머니도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 속으로 흘러갔다. 새로운 편의점의 불빛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에필로그. 그 후 1년이 지났다. 민준이는 이동현, 김소영 부부와 친구가 됐고 매주 용돈을 모아 할머니께 아이스크림을 사드렸다. 동네 사람들은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됐다. 박철수는 여전히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다.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후회하지만 이제는 손님들을 대할 때 더욱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 김옥수는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으로 손자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다만 이제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정한 부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사랑이라는 것을. 민준이가
써준 편지는 지금도 할머니의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